혼자 남은 집, 그리고 탁구장.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째 되던 해였다. 65 사람들은 아직 젊다했지만 그녀의 집은 너무 넓었다. 남편이 남긴 32평 아파트. 전세도 아니고 대출도 없는 집. 은행 통장엔 퇴직금과 보험금, 예금이 차곡차곡 들어있었다. 돈 걱정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평생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다. 시장에 가면 늘 3번을 돌고 세일하는 날만 기다렸다. 옷도 비싼 건 못 샀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그랬고 혼자가 된 후엔 더 그랬다. 나 혼자 쓰는데 뭐하러. 그녀는 늘 그렇게 말하며 지갑을 닫았다. 처음 탁구장에 간 건 의사의 권유 때문이었다. 사모님, 운동 좀 하셔야 해요. 관절 굳어요. 집 근처 체육센터 지하에 있는 작은 탁구장. 탁구공이 탁탁 튀는 소리와 사람들 웃음소리가 묘하게 따뜻했다. 처음엔 벽만 보고 쳤다. 말도 잘 안 섞었다. 괜히 친해지면 뭔가 사야 할 것 같고 부담될 것 같았다. 그때 그 남자가 다가왔다. 폼이 좋으신데요? 환하게 웃는 얼굴. 흰 운동복이 잘 어울리는 60대 후반쯤의 남자. 키도 크고 말투가 부드러웠다. 아니에요, 처음이에요. 그녀는 어색하게 웃었다. 제가 알려드릴까요? 그날 이후 그는 늘 그녀의 파트너가 되었다. 그 남자는 말이 많았다. 자기는 건설 회사에서 일하다 은퇴했고 자식들은 외국에 나가 있다고 했다. 혼자 산 지 오래라며 쓸쓸한 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그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가슴이 저렸다. 혼자라는 말이 남일 같지 않았다. 사모님은 혼자 사세요? 그 질문에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먼저 갔어요. 남자는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조용히 말했다. 저도요. 그 한마디에 거리가 확 줄어든 느낌이었다. 탁구가 끝나면 둘은 자판기 커피를 마셨다. 그는 늘 동전을 꺼냈다. 제가 살게요. 그녀는 처음엔 사양했다. 하지만 몇 번 반복되자 자연스러워졌다. 그는 그녀의 말을 잘 들어주었다. 남편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혼자 밥 먹는 이야기. 사모님은 참 알뜰하시네요.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 드물어요. 그 칭찬에 그녀는 괜히 얼굴이 붉어졌다. 어느 날 남자가 말했다. 사모님, 이렇게만 지내기 아깝지 않아요? 가끔 바람도 쐬러 가요. 제가 운전해 드릴게요. 그녀는 망설였다. 평생 남편 말고는 다른 남자 차를 타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텔레비전 소리만 가득한 거실. 빈 식탁. 혼자 먹는 저녁. 그날은 이상하게 집에 가기 싫었다. 그럼 근처 바닷가만요. 그녀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 그날 이후 그녀의 일상이 조금씩 바뀌었다. 탁구가 끝나면 식사를 했다. 그는 오늘은 제가 낼게요라고 했지만 어느 순간 계산대 앞엔 그녀가 서 있었다. 제가 한번 낼게요. 그가 손을 내저었다. 아이고, 사모님 돈은 귀한 돈인데. 그 말이 묘하게 달콤했다. 어느 날 그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사모님 손이 차가워 보여서요. 그 안엔 얇은 금팔찌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놀랐다. 이런 걸 왜? 그냥 마음이에요. 그녀의 가슴이 오래간만에 두근거렸다. 누군가 자신을 여자로 보는 느낌. 그 감정이 낯설고도 설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랫동안 팔찌를 바라보았다. 이 나이에 내가 뭐 하는 거지? 그러면서도 웃음이 났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 팔찌가 진짜 금이 아니라는 것도, 그 남자가 그녀 말고도 다른 여자와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도, 그리고 며칠 후 그가 꺼낼 돈 이야기를. 사모님, 사실 제가 좀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 말이 시작이 될 줄은 그녀는 꿈에도 몰랐다. 잠깐만 빌려주시면.
그가 처음 돈 이야기를 꺼낸 날은 비가 오던 오후였다. 탁구장은 한산했고 사람들도 일찍 돌아갔다. 둘은 근처 국밥집에 앉아 있었다. 그는 평소보다 말이 적었다.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그녀가 묻자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사모님한테 이런 말하긴 싫었는데. 그는 머리를 쓸어 올렸다. 제가 아는 동생이 사업을 하는데 잠깐 자금이 막혔어요. 딱 일주일만 돌려주면 되는데 제가 좀 보증을 서줬거든요.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얼마나요? 아니에요. 말씀 안 드리는 게 나아요. 사모님한테 부담 주기 싫어요. 그 말이 더 궁금하게 만들었다. 얼마냐고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1,000만 원만 잠깐 일주일이면 바로 들어와요. 1,000만 원. 그녀 통장에 있는 돈에 비하면 큰 돈은 아니었다. 하지만 평생 누군가에게 그렇게 큰 돈을 빌려준 적은 없었다. 일주일이면 정말 들어와요? 사모님, 제가 누구한테 돈 떼먹을 사람입니까? 그는 눈을 마주쳤다. 그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그녀는 더 묻지 못했다. 그날 밤 그녀는 통장을 꺼내 들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 퇴직금, 차곡차곡 쌓인 예금. 일주일이면 괜찮겠지.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이 사람은 다르다.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 설마. 다음 날 그녀는 은행으로 갔다.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조금 떨렸다. 하지만 송금이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오자 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바로 전화를 걸어왔다. 사모님 고맙습니다. 정말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 목소리에 그녀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는 먼저 전화를 하지 않았다. 그녀가 먼저 물었다. 그 돈은 언제 들어와요? 아, 사모님. 딱 며칠만 더요. 거래처에서 결제가 늦어져서. 그는 미안한 듯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이면 되겠지. 며칠 후 그는 또 전화를 걸었다. 사모님, 제가 너무 죄송한데. 그녀의 가슴이 철렁했다. 왜요? 그 동생이 큰 계약을 따냈는데 계약금이 지금 필요해요. 이번에만 넘기면 정말 크게 벌 수 있어요. 또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사모님 아니면 저 도와줄 사람 없어요.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 아니면. 그녀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된 기분이었다. 얼마인데요? 3,000만 원. 이번엔 금액이 달랐다. 그녀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그건 좀. 그는 갑자기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1시간 뒤 메시지가 왔다. 사모님, 부담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기대했네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그녀의 마음이 무너졌다. 내가 너무 매정한가? 다음 날 그는 탁구장에 나오지 않았다. 그 다음 날도 그녀는 괜히 초조해졌다. 혹시 큰일 난 건 아닐까? 혹시 나 때문에 상처받은 건 아닐까? 결국 그녀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 어디세요?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그 말이 더 아프게 들렸다. 그녀는 결국 말했다. 내가 해볼게요. 그날 그녀는 적금을 해지했다. 3,000만 원. 이제 총 4,000만 원이 그에게 갔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사모님, 저 정말 잘할게요. 우리 앞으로 같이 여행도 가고 좋은 데 다니면서 살아요. 우리. 그 단어가 그녀의 귀에 오래 남았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때부터였다. 그는 점점 바빠졌다. 전화를 받아도 짧았다. 지금 회의 중이에요. 지금 거래처입니다. 탁구장에도 잘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 벽을 보고 공을 쳤다. 탁구공이 툭툭 떨어졌다. 어느 날 밤 그녀는 통장을 다시 열어보았다.
잔액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다. 4천만 원. 숫자가 선명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혹시.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 사람은 아니야.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그의 문자였다. 사모님, 급한 일로 며칠 지방 내려갑니다. 연락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그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때 아주 작은 불안이 처음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사라진 남자. 그가 지방에 내려간다고 한 뒤로 사흘 동안 연락이 없었다. 그녀는 처음엔 이해하려 했다. 일이 바쁘겠지.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전화는 오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면 답은 늦게 왔다. 미안해요. 지금 정신 없어요. 그 문장이 점점 짧아졌다. 탁구장에 가도 그는 보이지 않았다. 회원들 중 한 사람이 물었다. 요즘 그분 안 보이네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다. 지방에 일이 있어서요. 아, 그분? 원래 왔다 갔다 해요. 원래요? 그 말이 귀에 걸렸다. 네, 예전에도 몇 달 안 보이다가 갑자기 나타나고 그랬어요. 그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인터넷을 켰다. 그의 이름을 검색해봤다. 같은 이름이 수십 명 나왔다. 하지만 사진은 없었다. 문득 이상한 생각이 스쳤다. 내가 그 사람 집을 알아? 그녀는 그의 집에 가본 적이 없었다. 늘 집이 좀 어수선하다며 핑계를 댔다. 자식이 외국에 있다 했지만 사진 한 장 보여준 적 없었다. 그녀는 갑자기 숨이 가빠졌다. 그때 전화가 왔다. 그였다. 사모님. 목소리가 낮았다.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 제가 지금 큰일이 났어요.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무슨 일이에요? 사실 그 동생이 부도가 났어요. 제가 보증 선게 문제가 됐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못했다. 지금 압류가 들어올 상황이에요. 사모님 돈도 당장 못 돌려드릴 것 같아요.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말인데. 그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사모님 명의로 잠깐 대출만 받아주시면 안 돼요? 제가 이자 다 낼게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녀의 손이 떨렸다. 대출이요? 사모님은 신용 좋으시잖아요. 집도 있고. 금방 정리되면 다 갚을게요. 집. 그 단어가 그녀를 붙잡았다. 남편이 남긴 집. 그건 안 돼요.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그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사모님, 저 믿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믿죠. 근데 집은? 그럼 저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녀의 가슴이 찢어졌다. 그런 말하지 말아요. 저 정말 벼랑 끝이에요. 사모님 아니면 없어요. 또 그 말이었다. 나 아니면. 그녀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이상했다. 말투가 다급했다. 예전에 부드러운 그가 아니었다. 다음 날 그녀는 은행 앞까지 갔다. 대출 상담 창구 번호표를 뽑았다. 의자에 앉아 있는데 문득 남편 얼굴이 떠올랐다. 여보, 그 돈은 당신 노후 쓰라고 남긴 거야.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번호가 불리기 직전 번호표를 구겨버렸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다. 그날 이후 그의 전화는 더 잦아졌다. 왜 안 했어요? 제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점점 화가 섞였다. 그녀는 두려웠다. 당신 나한테 숨긴 거 없어요? 처음으로 물었다. 그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사모님, 제가 사기꾼 같아요? 그녀는 아무 대답도 못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큰 결심을 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자주 앉던 탁구장 의자 옆에서 한 여자를 만났다. 혹시 그분 아세요? 그 여자의 얼굴이 창백했다. 왜요? 저도 그 사람한테 돈 빌려줬어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얼마나요? 2천만 원이요. 그녀의 숨이 막혔다. 그 사람 요즘 연락돼요? 그 여자가 고개를 저었다. 번호 바뀌었어요. 그녀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다. 급히 전화를 걸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기계음이 차갑게 흘렀다. 그는 그렇게 사라졌다. 남은 건 4천만 원의 빈자리와 가짜 금팔찌. 그녀는 팔찌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그가 남긴 것이 돈만이 아니라는 것을. 며칠 후 등기 한 통이 도착했다. 보증과 관련된 서류였다. 그녀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제 진짜 문제가 시작되고 있었다. 경찰서 앞에서, 경찰서 유리문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65평생을 살면서 이 문을 들어올 일이 있을 줄은 몰랐다. 내가 무슨 죄 지은 사람도 아니고. 그녀는 한 발을 떼지 못했다. 사람들 눈이 다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저 나이에 남자한테 돈 뜯겼대.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도는 듯 했다. 돌아서 집으로 갈까?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탁구장에서 만난 그 여자였다. 언니, 저 오늘 고소장 접수했어요. 그녀는 잠시 숨을 멈췄다. 했어요? 네. 저만 당한 게 아니래요. 벌써 몇 명 더 있대요. 몇 명 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언니도 와요. 이거 그냥 넘기면 안 돼요. 그녀는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눈가가 깊어졌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내가 왜 숨지? 그녀는 문을 밀었다. 수사관 앞에 앉았을 때 손이 떨렸다. 언제부터 알게 되셨습니까? 그녀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탁구장, 커피, 팔찌, 1,000만 원, 3천만 원. 말할수록 얼굴이 화끈거렸다. 혹시 차용증은 받으셨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문자나 통화 기록은요? 다행히 그녀는 문자 몇 개를 지우지 않고 남겨두었다. 믿어주세요. 사모님 아니면 없습니다. 잠깐만 도와주세요. 수사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전형적인 연애 빙자 사기 수법입니다. 그녀의 심장이 철렁했다. 연애 빙자 사기. 그 단어가 너무 잔인하게 들렸다. 저 같은 사람 많습니까? 요즘 60대 여성 피해 많습니다. 동호회, 산악회, 탁구장. 접근하기 쉬우니까요. 그녀의 손이 꽉 쥐어졌다. 내가 특별한 게 아니었구나.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피의자 인적사항이 확인됐습니다. 그녀는 숨을 삼켰다. 그의 이름은 가짜였다. 나이도 속였다. 건설회사 근무 이력도 없었다. 전과 기록. 사기 3건. 집행유예 중. 그녀의 다리가 힘없이 풀렸다. 그럼 저한테 한 말 다 거짓말이었어요?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그 한 단어가 더 아팠다. 혹시라도 진심이 조금은 있었길 바랐던 마음이 그 자리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다. 사모님 명의로 대출 시도한 기록이 있습니다. 뭐요? 온라인으로 서류 접수 흔적이 있어요. 신분증 사본 보내신 적 있습니까? 그녀의 머릿속이 번쩍였다. 한번 보험 얘기하면서 신분증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했었다. 그게 그건데. 수사관은 표정이 굳었다. 명의 도용 시도입니다. 그녀는 의자에 기대며 눈을 감았다. 집까지 날릴 뻔했구나.
손이 식은 땀으로 젖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처음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무슨 일이야? 그녀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엄마가 사람을 잘못 만났어. 잠시 침묵. 그리고 딸의 목소리가 떨렸다. 얼마나요? 그녀는 솔직히 말했다. 4천만 원. 전화기 너머로 긴 숨소리가 들렸다. 왜 엄마 혼자서?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창피해서. 그녀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다. 엄마가 이렇게 어리석은 줄 몰랐어. 딸은 잠시 후 조용히 말했다. 어리석은 게 아니야. 사기친 사람이 나쁜 거야. 그녀는 그 말에 결국 눈물이 터졌다. 며칠 뒤 그는 다른 지역에서 붙잡혔다. 도망치다 모텔에서 검거됐다는 연락이었다. 그녀는 경찰서 복도에 앉아 있었다. 수갑을 찬 그의 모습을 마주하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그녀를 보지 못한 척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왜 그랬어요? 그는 잠시 시선을 피하더니 낮게 말했다. 먹고 살려고. 그 한마디에 그녀의 마지막 연민이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사건은 끝난 게 아니었다. 피해자만 5명. 금액은 억 단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을 거라는 말.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가짜 팔찌를 손에 올려두었다. 빛이 발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잃은 게 돈만이 아니구나. 믿음, 자존심, 그리고 늦은 나이에 찾아온 설렘.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깨닫고 있었다. 그래도 집은 지켰다. 이번엔 내가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 일을 숨기지 말자고. 다시 서는 법. 법정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피해자 5명이 한 줄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가장 끝자리에 앉았다. 그는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탁구장에서 환하게 웃던 얼굴은 없었다. 그저 초라한 중년 남자 한 명일 뿐이었다. 검사가 피해 금액을 읽어 내려갔다. 피해 총액 1억 8천만 원. 그녀의 4천만 원도 그 안에 포함돼 있었다. 숫자로 들으니 이상했다. 자기 이야기 같지 않았다. 판사는 물었다. 피해 회복 의사는 있습니까?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편이 안 됩니다. 그녀는 그 말에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다. 이미 기대가 없었기 때문이다. 재판은 길지 않았다. 징역 3년 6개월. 피해 금액은 민사로 별도 청구하라는 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조금 가벼웠다. 적어도 그가 또 다른 여자를 속이지는 못할 테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한 달 전보다 더 늙어 보였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나 안 무너졌네. 그녀는 작게 웃었다. 며칠 뒤 탁구장에 다시 갔다. 사람들 시선이 잠깐 머물렀다. 그녀는 모른 척했다. 공을 들고 섰다. 탁, 탁. 공이 라켓에 맞는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다. 예전과 달랐다. 이제는 벽을 보고 치지 않았다. 사람들 사이로 들어갔다. 그때 새로운 60대 여성이 말을 걸었다. 처음이라 잘 모르겠네요. 그녀는 잠시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제가 알려드릴까요? 그 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다. 커피 자판기 앞. 새로운 여성이 물었다. 여기 남자분들 친절하시네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다. 친절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덧붙였다. 돈 얘기 꺼내면 조심하세요. 그 여성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말하지 않았다.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다.
이건 숨길 일이 아니라 경고가 되어야 할 일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통장을 다시 열어보았다. 잔액은 줄어 있었지만 집은 그대로였다. 그래도 나는 남았다. 남편이 남긴 집, 그리고 자신. 그녀는 가짜 금팔찌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더는 미련이 없었다. 며칠 뒤 딸이 집에 왔다. 엄마, 괜찮아?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엄마 이제 더 단단해졌어. 딸은 조용히 엄마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그 손을 꼭 잡았다. 사랑이 필요했던 거지 돈이 필요했던 게 아니었구나. 그녀는 그제야 인정했다. 외로움이 돈보다 무서웠다는 걸. 몇 달 후, 그녀는 동호회에서 작은 모임을 만들었다. 이름은 은빛지킴이. 60대 이상 여성들끼리 금융 사기 정보 공유하고 혼자 속상해하지 말자는 취지였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 서서 말했다. 저도 당했습니다. 그래도 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눈이 반짝였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훔쳤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와 베란다 창을 열었다. 저녁 바람이 들어왔다. 여보, 나 잘했지? 남편 사진을 향해 말했다. 마음속 어디선가 대답이 들리는 듯 했다. 잘했다. 그녀는 천천히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이번에는 텔레비전 소리를 켜지 않았다. 혼자인 밤이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남의 일 같지 않죠. 요즘은 동호회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